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들 잘 보내셨어요? 뭐 그럭저럭 괜찮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명절 스트레스 없이들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스트레스는 특별히 없었어요, 이번에는. 자제분들 세뱃돈도 주셨어요. 세배는 우리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아유, 가풍이 아주 바람직하네요.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서정민 기자님이 총각으로 알고 계신데 자제분이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 잉여사롱 17회 별그대 편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11,182. 또 만 넘겼네요. 이 3회 연속 만을 넘긴 거고, 우리 그때 독립영화 뭐 히치하이커, 뭐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었나요? 네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독립영화 잊어버렸어요. 독립영화 한 3편 정도를 묶어서 한 것도 이게 9,512 회니까 이것도 한 만으로 치면은 만 올리면서 그러면 12회부터 야 이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갑자기 오늘 방송이 또 갑자기 5천 이하로 뚝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될 텐데. 오늘도 핫한 거에 묻어가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잠깐 시청자들이 많이 클릭을 해야 될 텐데. 방송 녹화하기 전에 잠깐 토요팟에 그 최성진 기자님 뵙고 왔는데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왜요? 바짝 열심히 해서 잉여사랑을 제껴주겠다고. 꿈이 큰데 참 우리가 경제 세력이 생기네요. 이게 만 넘기는 것도 쉽게 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총 예상 수익이 좀 늘었어요. 저희가 한때 뭐 3달러, 4달러 이렇게 벌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획기적으로 8달러를 벌게 됐습니다. 연령대는 만 45세에서 54세 사이가 가장 높다고 돼 있는데 의외입니다.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나이가 좀 있어요. 저희랑 비슷한 세대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 있는 분들이 즐겨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요 두 분이시고요. 공도사님께서 1회부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보시고 계시답니다. 근데 초반만 해도 참 없어 보여. 연민의 마음으로 줄곧 지켜봤는데 어느덧 그 어떤 지상파 방송보다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로 자리를 잡은 듯해 제가 괜히 뿌듯하기까지 하네요. 근데 장수 막걸리를 그렇게 외쳐대는데도 아직 협찬이 안 들어오는 건 못내 아쉽네요. 야, 이분 아주 충성도 높은 분이시군요. 장수 막걸리의 어떤 협찬, 그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잉여사롱의 역사. 처음에 참 둘이 없어 보이게 고군분투하던 그 흑역사부터 쭉 이제 지켜온 분이라서 가족 같은 분이시네, 이분 진짜. 또 새로운 코너 엔딩곡 삽입도 신선했다고 남겨주신 댓글도 있네요. 야, 엔딩곡을 그래도 관심 있게 들으신 분이 있군요. 네,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회 오늘의 주제. 뭐 여기 힌트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 뭔가요? 지금 이 앞에 당근이 있고 그 앞에 뭔가 있는데 지금 클로즈업 들어갔겠지? 뭐야? 와,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 스펙타클해지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 이게 CG가 아닙니다. 저희 제작진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떻게 이러면 다시 없어 보이잖아. 아니, 이거 근데 나중에 어떻게 청소해야 돼? 알았어요. 끝나고 같이 하자고. 그리고 여기 이것도 대단해요. 이거 와, 직접 만들었다고. 정말 정성스럽게 A4 용지를 잘라서.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유치원 종이접기 뭐 이런데? 유치원생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야, 근데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되게 힘드셨나 봐요, 만드시는 게. 대답을 하시다 말고 울먹하시는데요. 그리고 요 눈사람 이거 내 생각에는 이거 만들어 갖고 극장 앞에서 팔아도 돼, 이거 진짜로. 이거 분명히 살아야 돼. 디즈니에 고소 나갈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군요. 자, 오늘 주제는 주제로 넘어가죠. 오늘 주제는 디즈니의 최신 장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입니다. 아주 흥행속도가 무시무시하죠. 지금 뭐 벌써 600만 관객을 넘겼다고 하니까요. 애니메이션 사상으로는 한국에서는 아마 최고 수치가 아닌가. 그런가요? 기록을 깼나요? 네, 기록을 깼고 전에가 이제 쿵푸팬더 2가 500만 넘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작품이 돌파를 했고 또 뮤지컬 영화도 레미제라블이 갖고 있었던 흥행 기록을 깼어요. 뮤지컬 영화로 쳐도 흥행 기록 깼군요. 레미제라블보다 많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거의 700만을 향해 가니까요. 이 기세면은 1000만 가는 거 아닌가요? 방학 시즌이니까 어린이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성인 관객들도 저만 해도 2번 봤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2D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보면서 이거는 3D로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 보면서 이걸 입체로 봤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계속하다 결국 3D로 다시 봤어요. 네. 저처럼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더빙도 이번에 잘 됐어요. 그래서 더빙? 아마 자막 본 사람들이 또 더빙판으로 또 보고 네.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제가 바로 2번을 봤는데 그게 이제 더빙판하고 자막판을 본 건데 첫 번째를 이제 더빙판을 봤는데 그거는 이제 조카들을 보여주려고 같이 극장을 갔는데 요즘 겨울왕국의 그 유딩 관객들의 테러로도 말이 많잖아요. 네. 제가 바로 당사자로서 그 5살짜리 조카와 8살짜리 조카를 같이 데리고 봤는데 참 줄거리가 심플하다고 하는데 줄거리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애들이 하도 옆에서 떠들어가지고. 애들은 1시간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뭐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집중도가 떨어지고 자꾸 얘기하고 막 나가자 그러고 막 그래요 보통. 근데 의외로 노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노래가 나올 때는 아이들이 확 집중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그냥 떠드는 건 좀 참을 수 있었는데 오늘 극장에 제 뒷자리에 앉았던 친구 하나가 자꾸 자기 핸드폰을 꺼내갖고 그걸 스냅샷을 찍더라고요, 스크린을. 유딩이 아닌데. 유딩은 아니고 초딩쯤 되는 것 같은데. 예. 아주 순간 잡아갖고 디즈니에 신고를 해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뭐 방송 녹화가 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D와 3D를 봤으니까 이제 더빙판이 남아있고 또 4DX로도 상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4DX를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4DX로 보면은 감기 걸린다. 죽겠다. 찬바람이 시시 나오고 물 계속 뿌려대고 해서 감기 걸린다. 이게 그렇겠네요. 농담으로 물론 한 거겠지만. 영화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안 보신 분들은 내용이 좀 어떻게 되죠? 네. 눈의 여왕인가요, 원작이? 그렇죠. 눈의 여왕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눈의 여왕 내용을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저희 둘이 아까 방송 녹화하기 전에 서로 아느냐라고 되게 걱정스럽게 물어보다가 선영님 오셔서 눈의 여왕을 읽어보셨어요? 했더니 되게 시크하게 읽어는 봤는데 원작하고 많이 달라서 별 상관 없을 걸 그러길래 저희 둘 다 일단 묻어가자. 네. 눈의 여왕은 무슨 내용인가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디즈니가 원래 이 작품을 계획한 것이 눈의 여왕을 원작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가 40년대부터 나왔어요.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면 약 70년 묵은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 작품은 좀 어두운 그런 작품이고 또 내내 겨울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과연 디즈니에서 이거를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근데 가장 매력적인 것은 아무래도 눈의 왕국이 펼쳐지는 어떤 비주얼적인 몽환적인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무거우면서 사실은 원작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 엘사가 빌려온 캐릭터는 눈의 여왕이 아니라 카이라는 소년이에요. 카이가 어느 날 이제 악마의 저주를 받아서 굉장히 따뜻하던 사람이 이제 냉정하게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닫고 이렇게 사납게 지내다가 눈의 여왕이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죠, 카이를. 그리고 이제 친구인 게르다가 그 카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펼치는 모험담이 이제 주요 줄거리거든요. 그러면 눈의 여왕이 주인공이 아니네요. 그 주인공은 따로 있고. 그렇죠. 눈의 여왕은 말하자면 악역이네요, 거기. 악역까지는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제 냉정한 성격으로 변한 카이가 이제 외면을 받자 좀 그럼 눈의 왕국에서 같이 살자 하면서 데려가는 거죠. 겨울왕국이 눈의 왕에서 빌려온 모티브는 사랑하는 친구를 찾기 위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모험담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 이런 기본적인 플롯이 좀 닮아 있는 거죠. 네. 아주 기본적인 설정 정도만 비슷하고 완전 다른 얘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원래 이제 엘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악역에 가까운 이미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레릿고라는 그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엘사의 개인곡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이제 처음 쓸 때 이 힘을 숨기고 살다가 이 악당이 자기의 힘을 에라 모르겠다고 쫙 펼치게 됐을 때 해방감을 느끼는 트랙을 쓰면 어떨까 해서 썼는데 써보고 나니까 악당이 부르기엔 노래가 너무 좋고 멋진데 이걸 묵힐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처럼 조금 그 엘사의 캐릭터가 좀 바뀌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레디코가 정말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캐릭터를 바꿀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거군요. 레디코 저는 그 전에 하도 이제 좋다고 다들 난리가 나고 하니까 먼저 들어봤어요, 레디코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엄청나게 좋은 음악이라고 이제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또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를 떠나서 그냥 느낌이 노래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대단한 곡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극장 가서 이 영화를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대목, 그
그 주인공 네. 엘사의 어떤 마음이나 네. 그런 상황, 네. 얼음성을 만들고 이런 상황과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그렇죠. 이거는 영상과 함께 즐겨야지 이 노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시퀀스가 보면 되게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죠. 사실 혼자서 되게 이제 나는 이제 자유야라고 부르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액션씬 부럽지 않은. 네. 처음에는 굉장히 풀이 죽어갖고 네. 산 얼음 눈이 쌓인 그 산을 네. 막 걸어 올라가잖아요. 고독의 왕국. 네. 그러다가 레디콜 부르면서 이것저것 만들고 하면서 이 표정이 정말 밝아져요. 네. 얼굴에 혈색이 쌓여요. 네. 머리 스타일도 나중엔 바뀌고. 네. 맨 처음에 레디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슬프지 않았나요? 저도 좀 약간 감정이입이 돼서 좀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뭔가 얘기하다 많은데. 굉장히 슬픈 얘기를 시작해서 네. 그게 역경을 계속 헤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결말이 네. 아, 이게 바로 동화의 힘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저는. 머리도 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네. 얘기가 좀 딴 데로 새는데 네. 그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묶었던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쳐서 네. 머리가 이렇게 쫙 풀릴 때 어떤 네. 쾌감이 굉장하거든요. 저 그때. 왕관을 벗어 던지는 장면이 예. 상징적이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장면의 쾌감을 좀 느꼈는지 그러니까 디즈니가 지난번에 이제 라푼젤 만들 때 그 라푼젤 머리카락 가닥수가 23,000개인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풍성한 머리카락이 네. 주는 시각적 쾌감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실감을 하고 네. 이번에 이제 엘사의 머리카락 가닥이 보통 인간의 머리카락은 보통 이제 뭐 7만에서 한 12만 정도라고 하는데 인간의 머리카락도 네. 대단히 많군요. 근데 엘사 머리카락이 45만 가닥입니다. 그러니까 그 풀어헤치는 장면의 그 쾌감을 위해서 네, 네. 애니메이터들이 45만 가닥 이렇게 씹은 거지. 머리숱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45만 개. 아, 참. 네.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뻗쳐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뻗쳐 있는 거는 동생의 머리가 네. 굉장히 뻗쳐 있는 장면이 그렇죠. 기억나네요. 침 제일- 질질 흘리면서 자고 있는. 예, 성인으로 등장을 할 때 네. 좀 산발된 네. 상태에서 먼저 등장을 하죠. 네. 역대 디즈니 공주들 중에 자다 일어난 모습이 가장 리얼한 공주가 아닌가. 그 머리카락 얘기도 했지만 그 이 작품에서 이제 눈이 내리는 속도까지 실제 눈이 내리는 속도를 그대로 재현을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눈송이 하나하나의 디테일까지 네. 다 살려서 프레임 한 컷을 잡으면 그 안에 뭐 수천 개의 눈송이가 다 다른 모양으로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심지어 거기 나오는 술록이에요. 움직임 담기 위해 진짜 술록을 네. 이제 관찰을 해가면서 뭐 디즈니야 그건 좀 오래된 얘기긴 하죠. 옛날 라이언 킹 만들 때도 사자 정말 이제 불러다 놓고 이제 했다고 하니까. 아 이거 근데 먹으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게요. 너무 좀 이 당근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은데? 딱딱할 줄 알았는데. 연해요. 달고. 근데 당근을 왜 갖다 놓은 거죠? 아니 거기서 겨울왕국에서 네. 그 크리스토퍼인가요? 크리스토프? 크리스토프죠. 크리스토프랑 그 술록이랑 스베하고. 네. 당근 먹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원래 되게 당근 그 장면을 보면 진짜 당근이 먹고 싶어져. 네. 하지만 그리고, 소중한 올라프의 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겨울왕국 팬덤에서 가장 많은 네.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매 다음으로 올라프 네. 팬덤입니다. 네. 무시하면 안 돼요. 올라프. 아니 그러니까 되게 만장일치로 이제 이걸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되게 뜬금없는 교수님이 저보고 올라프 성대모사나 좀 하더라고. 되게 평론가로 온 게 아니라 되게 약간 깔깔이로 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개인기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웃겨야 될 것 같고, 좀. 근데 이 영화에서 또 그런 개인기를 담당하는 게 바로 올라프죠. 맞아요. 좀 전체적으로 어두운 얘기인데 굉장히 온갖 슬랩스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올라프가? 뭐 심지어 신체가 분리되는 슬랩스틱도. 네. 그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자기 희생. 네. 나는 너가 없어도 된다. 네. 뭐 이런 것까지 숭고한 희생 장면까지 보여주고. 그렇죠. 네. 올라프가 사실은 그 엘사의 그 순수한 본성 같은 거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어요. 네. 초반에 엘사가 그렇죠.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서 안나와 같이 사이가 좋았을 때 만들어낸 게 올라프잖아요. 네. 네. 그때 올라프 I'm 올라프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엘사거든요. 그러니까 엘사의 또 다른 자아인 거죠. 그리고 트루 러브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도 올라프고. 이 레디 스노우를 부르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만드는 레디 스노우가 레디코! 어떻게 이제 음악 전문 기사라면서! 레디 스노우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레디 부르는 아,
온갖 곡 다 흡수되는 네. 그때 하여튼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올라프입니다. 전 두 번째 볼 때 그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신없이 막 하니까 이 올라프를 만든 장면을 놓쳤는데 두 번째 보니까 가장 먼저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사도 의식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올라프가 딱 나타났을 때 살아있었냐고 하면서 되게 놀라잖아요. 이게 내가 만든 거니? 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엘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적의 그런 순수한 동심 그리고 안나와의 네. 그런 자매 이러한 본성들을 상징하는 존재로서의 올라프고요. 또 이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눈사람이지만 여름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아렌델이 원래 여름 왕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겨울을 가져온 엘사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이제 몬스터로 취급을 한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세계예요. 여름은 정상의 세계고 꽁꽁 얼리는 겨울의 세계는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되는 비정상의 세계예요. 근데 이 올라프라는 캐릭터가 겨울을 상징하면서도 또 여름을 사랑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두 세계의 화해 이런 것들을 의도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한간에서는 그런 불만도 있어요. 네. 올라프의 그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그 녹아내릴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야말로 사실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냐. 근데 왜 그 순간 마법이 풀리지 않는 거냐라고. 여기저기서 진정한 사랑을 다들 많이 보여주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반부터 그 안나가 이제 성인이 돼서 그 부르는 그 러브 이즈 오픈 도어 그 노래도 그렇고 굉장히 트루러브에 대해서 굉장히 주제를 하는데 트루러브라는 게 사실은 그 디즈니 동화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담당했었던 주체가 그때까지는 주로 왕자와 공주, 이성애적인 사랑이었다고요. 이 작품에서는 초반에 이제 왕자와 공주가 만나는 설정을 해놓고서 그거를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트루러브에 대해서 고전적인 해석을 전복하면서 또 다른 해석을 가져온 거죠. 한스가 처음엔 되게 사랑에 빠진 것 같다가 나중에 가서 갑자기 배신하는 부분들에 딱히 뭐 복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형이 12명 있다 정도를 빼고 나면은 갑자기 플롯이 트위스트 된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고 대중문화 평론가 차우진 씨 같은 경우는 이게 SNS에다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레리꼬를 부르기 전에 엘사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주인공이 해방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듬성듬성 비어 있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지적들은 좀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니 그걸 굳이 안 보여주더라도 마법을 숨기고 성 안에 갇혀 있고 동생도 일부러 안 만나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그걸 또 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 엘사가 자신 스스로를 방에다가 가두는 거는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또 해석이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직설적인 스토리로 설명을 했으면 매력이 상당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캐릭터의 매력이. 저는 그 서사의 빈 부분을 이렇게 감정이입으로 많이 넘어간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겨울왕국의 주인공들은 사회하고 격리시키는 혹은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살아온 이게 되게 심해요, 보면. 엘사 자기 마법 때문에 누가 다칠까봐 평생 방에 숨어 살았죠. 성년 될 때까지. 아나 그 통의 이유도 모르고 계속 갇혀 살았죠. 한스도 마찬가지죠. 12명 중에 형이 12명이 있어서 그 중에 2명은 자기를 한 2년 동안 투명인 건 취급을 했고 그렇죠. 크리스토프도 보면은 친구라고 있는 게 술록하고 트롤들밖에 없어요. 인간 친구가 한 명도 안 나오거든요.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들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 점점 더 사람들이 분자화되고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연령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어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것들로 이제 분자화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막 시키면서 또 각자 고립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이 나는 혼자야 외톨이야라고 느끼는 그 어린애 관객들이 점점 더 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목 자체가 사실은 프로즌이잖아요. 원제가.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런 얼어붙은 그 현대의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또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미안. 아우, 다들 할 말들이 많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 안나가 성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이런 걸 부를 때 그런 경험을 자기가 안 해봤어도 그 전에 안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도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아, 나 저 심정 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자기도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레리꼬를 부를 때도 앞에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는지는 잘 몰라도 뭔지 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사에 굉장히 듬성듬성 빈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되게 노래와 감정이입으로 싹
연결이 되는 거죠. 굉장히 현대인을 위한 그런 우화군요. 진짜 네. 듣고 보니까. 이야. 그리고 여기에 그 레디꼬 말고 다른 노래들도 다 정말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요즘 많이 패러디되고 있는 게 그 같이 눈사람 만들래 이 노래가 엄청 또 인기죠.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그렇죠. 네. 그 한국 네티즌 네. 분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이제 어벤져스의 토르 버전으로 리메이크를 해서 이 토르가 로키한테 네. 되게 간절하게 네. 우리 눈사람이나 만들자라고 노래 부르는 버전으로 만들어 네, 놓은 네. 게 네. 유튜브에서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아, 그런가요? 있다고 네. 그러고요.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아, 그게 너무 동심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형제들하고 뛰어놀던 같이 눈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한동안 만날 수 없어 같이 놀자 나 혼자 심심해 그런 동심을 너무 잘 표현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노래도 사실은 초반에 굉장히 그렇게 활기차게 가다가 점점 슬픈 스토리로 네. 또 전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참 노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의 힘이 이 뭐 전체적인 스토리가 좀 빈 곳이 있다고 하지만 그 노래의 완성도가 그 빈틈을 다 채우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레미제라블을 봤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룩다운인가요? 그 죄수들이 네네. 이제 확 이제 네, 한국에서 노동하는 일하는. 노동하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그 노래가 굉장히 힘차면서도 좀 웅장하게 시작하잖아요. 네. 겨울왕국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얼음을 깨고 그 일하면 노동자들의 네. 그래서 어린 크리스토프가 그 뭔가 뮤지컬 영화가 주는 그 쾌감이 있어요. 네. 음악 자체가 주는. 맞아요. 그 뮤지컬 얘기를 했으니 말인데 이 레디코라는 노래를 부른 이디나 가수가 멘젤인가요? 그렇죠. 네. 유명한 위키드의 그 엘파바 역으로 연기를 한 배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엘파바 역을 몰랐어요. 지금 일부러 지금 컨셉상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뭔가를 던질 때 이렇게 상대가 알 거란 전제를 하고 던지지 말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의 더빙판에서도 그 한국판 위키드에서 엘파바 역을 맡았던 박해나 배우가 박해나 씨. 예. 네. 다 잊어 착했던 그 소녀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오리지널 그 팀 연기는 못 봤고 네. 한국판을 봤는데 네. 네. 박해나 씨가 네. 근데 이 이드나 멘젤이 이 레디고를 부름으로써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훨씬 더 확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키드에서 그 엘파바 역도 이제 초록색 마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쁜 마녀, 착한 마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네. 그 얘는 나쁜 마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마녀를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자에 대한 전복적인 해석을 보여준 그런 작품인데 네. 그런 얘기가 바로 그 엘사의 캐릭터, 그 마법을 갖고 있음으로써 몬스터라고 취급을 받잖아요. 그런 엘사의 어떤 소수자적인 그런 입장, 비주류의 입장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네. 예, 역할로서 네. 그 배우가 연기를 한 것이 훨씬 이렇게 의미의 확장을 주고 그러네요. 있는 것 같아요. 그 위키드에서 엘파바가 불렀던 가장 대표적인 곡이 Defying Gravity라는 곡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곡의 가사가 레디고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 중력이라는 어떤 한계에 맞서서 나는 날아오를 거야 네네. 라는 노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나를 가두고 있는 온갖 한계를 넘어서 나는 프리하다. 이런 식으로 엘사가 해방감을 네. 외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런 위키드와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야 그러면은 제가 사실 오늘 저 엔딩 때 음악을 준비한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 말고 Defying Gravity 그거를 네. 엔딩곡으로 하는 게 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니, 이걸 준비해주셨어요? 원래는 굉장히 안이한 선곡 에이, 알라딘의 에이. 주제가 홀리월드 에이, 이게 이거 홀리월드 말고 이걸 해야겠어. 이게 뭔가 의미가 있고 있어. 아니, 어떻게 두 번째 코너부터 안 믿으시려고요? 네. 좀 네. 본조를 지키셔야죠. 네네. 굉장히 저는 귀가 얇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항상. 그 한겨레 대중음악 전문 기자 소상민 기자님께서 네. 어울려월드 선곡해 네. 오셨다고. 아,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서 기자님이 제일 많이 동의를 하면서 부연 설명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 위키드와 이 네, 저기 연결고리에 대해서. 제가 제가 뮤지컬 담당이 아니어서. 말씀하실 때 눈을 봤거든요. 눈을 봤는데 다 처음 듣는 소리고. 네, 참. 아유, 우리 제작진 우네요. 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를 배워가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겠어요. 그리고 이거 오늘 사실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저의 무지를 이제 폭로하는 건데 안데르센 이제 원작 눈의 여왕을 만든 동화 작가잖아요. 안데르센의 풀네임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인지 오늘 알았어요. 아, 네. 저는 안데르센 이것만 알아갖고. 네. 근데 이 이름에서 극중 이름이 또 나왔다면서요. 네. 본인의 이름에서. 예, 뭐 그렇죠. 뭐 한스라거나, 뭐 크리스토프라거나, 음. 아나, 뭐 또 스벤이나 엘사의 이름들도 사실은 요 이름들에서 조금씩 부분을 따와서 전명을 한 거라고 하죠. 아, 그런가요? 예. 이야,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 이렇게 계산했군요. 나름 오마주, 그렇죠. 존경을 담아서 이렇게 한 장치군요. 또 그것들이. 디즈니 입장에서는 안데르센 덕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뭐 인어공주도 그렇고.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헌사를 바치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배경이 보면은 그 북구인 게 되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오로라도 네네, 그렇죠. 나오고요. 네. 오로라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글 자막이나 더빙에서는 협곡이 얼어붙는다라고 네네. 이야기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대사는 휘어르드가 아, 얼어붙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배경 자체도 네, 노르웨이가 배경이라고 하고요. 그 한스 왕자가 있는 게 바로 아데르센의 고향인 덴마크라는 아, 예, 그런 해석들이 있나요? 네. 그 디즈니 위키에 가면은 그런 네.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간에 저 장면도 인상 깊더라고요. 그 북유럽의 전형적인 북유럽 사람이 그 운영하는 그 가게가 교역하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어리 그렇죠. 나름 정어리인가요? 그거 반전 있는 뭔가요? 남자였죠. 가게 네. 주인이. 그 또 굉장히 북구식 네. 악센트로 네, 영어를 네.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데 네. 우리가 좀 스쳐 지나가면서 간과하기 쉬운 장면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사우나 하셔도 됩니다. 안녕 가족들하고 보여주는데 그 아이들이 있고 파트너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아, 그랬나요? 굉장히 자세히 보셨군요. 그 사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까 이디나 멘젤이 부름으로써 이 그 노래와 애니메이션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넓어진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 이 영화가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고 살고 있는 소수자에게 윙크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그 사우나 씬을 좀 꼽기도 하죠. 이제 동성 커플이 예.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 엘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자체가 약간 클로즈 게이의 성향을 상징하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많이 되죠. 예전에 원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네. 약간 보수적이고 가령 뭐 공주는 이제 왕자 자기를 구원해 줄 어떤 왕자를 기다리고 왕자의 키스나 뭐 이런 그런 걸로 인해서 완성이 되고 네. 이런 수동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 평가가 있었죠. 근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전통이 워낙 길다 보니까 좀 그 변천사가 있어요. 사실 디즈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공주가 있어요. 네. 그 라인업은 이번에 겨울왕국의 두 자매까지 합쳐서 네. 총 13명의 공주예요. 네, 제일 1대 공주가 이제 백설공주부터 시작해서 네. 최근에 겨울왕국까지 이어지는데 네. 그 변천사를 보면 아무래도 초반에 그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그 원작 동화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고전적인 스타일이었는데 한동안 침체기를 겪게 되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그러다가 이제 팡 터트린 게 이제 인어공주가 네. 나오면서 인어공주도 사실은 그 안데르센 작품을 원작으로 하지만 그 원작의 캐릭터보다 훨씬 더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네. 능동적인 캐릭터로 재탄생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디즈니 공주가 기존의 좀 고전적인 스타일에서 조금 진화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하죠. 네. 인어공주가 1989년인가 네, 89년 그렇죠. 작품. 네.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정립된 공주상이 있었는데 그게 또 한 번 도약을 한 게 뮬란에서 네. 그 다른 모든 공주들이 이제 자신을 구하러 올 왕자를 기다리는 동안 뮬란은 나라를 구했죠.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의 청혼도 안 받았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과 네. 좀 뮬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여성 영웅 서사기 때문에 네. 그거 원작의 차이도 약간 있을 것 예. 같고 예, 어쨌든 뮬란도 그래서 디즈니 공주 사상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캐릭터로 평가를 받았죠.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최초로 공주가 아니라 디즈니 역사상 최초로 여왕이 이 공식 디즈니 공주 리스트에 올라갔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왕이 등장을 안 했었군요.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때까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네. 여왕은 네. 주인공의 엄마거나 혹은 주인공의 계모거나 네네. 뭐 그런 식으로만 소비가 됐었는데 이번 작품에서 이제 명실공히 뭐 젊은 여왕으로서
좀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히로인의 위치가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증거로도 볼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또 특히 겨울왕국은 공주를 구해줄 것 같은 네. 왕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예, 네. 알고 보니 이제 사자였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 남자 주인공도 뭔가 대단한 역할을 할 거,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또 아닌 거. 결국은 자매 사랑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렇죠. 이어지는 거라서 공주의 캐릭터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변한 거는 인어공주 때부터 꾸준히 진화를 해왔던 건데 겨울왕국이 특히 이제 여성 캐릭터가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제 공주가 그 왕자에 의해서 마법이 풀리고 어떤 왕자와 공주의 사랑에 의해서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런 구도를 이제 완벽하게 뒤엎은 거잖아요. 네. 가장 완벽하게 뒤엎은 대사가 상징적인 대사가 나오죠. 네. 그 처음에 이제 네. 아나가 한스와 사랑에 빠져서 네. 엘사한테 가서 우리 결혼할까 축복해줘 그랬더니 엘사가 아나 방금 만난 남자하고 결혼할 순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의 명대사죠. 그렇게 생각하면 디즈니의 모든 공주들은 결혼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즈니가 자기 패러디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네. 야, 그렇군요. 원래 드림웍스가 네.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슈렉. 네. 슈렉에서 그렇죠. 일부러 디즈니를 약간 패러디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그렇죠. 그 네. 처음에 피노키오라든지 네. 이렇게 등장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즈니는 자기를 이제 자기가 패러디하는 수준으로 그렇죠. 됐군요. 그게 오히려 이제 어떤 오랜 전통을 가진 애니메이션 강국으로서의 여유와 그런 자존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사실 그 인어공주로 다시 부활을 하고 한동안 알라딘 미녀와 야수 라이언킹으로 빅히트를 치면서 그렇죠. 전성기를 90년대. 네. 구가하다가 네. 이제 침체기를 겪은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안티테제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내세운 슈렉이었잖아요. 그래서 드림웍스와 양가 구도가 형성이 되고 네네. 그 사이에 또 픽사가 네네. 치고 올라오면서 그렇죠. 이제 디즈니는 좀 너무 구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런 겨울왕국의 그런 자기 패러디하는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이제 저력이 있는 왕국이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픽사랑 또 디즈니랑은 계속 공동 작업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네. 네. 지금 이제 픽사가 또 디즈니 산하의 스튜디오로 네. 이제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과 디즈니 자체적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은 또 약간 색깔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좀 이게 섞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픽사가 전혀 없이 속편들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평이 좀 안 좋았던 동안 네. 디즈니 같은 경우는 라푼젤이나 네네. 그 주먹왕 랄프 네. 또 이번에 겨울 왕국까지 좀 연달아서 호평을 받고 있는 3D 애니메이션을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픽사에서 근무를 했던 존 라세터가 이제 지금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수장으로 그렇군요. 가 있어서 이번 작품도 이제 진두지휘를 했거든요. 네. 예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하면 다 2D였잖아요. 네. 뭐 인어공주도 그렇고 라이언킹도 그렇고. 근데 요즘은 이제 3D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안경 끼고 보는 그 3D 말고 네. 애니메이션 자체를 이제 3D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환상적인 그 영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에서 좀 아쉽기도 한 게요. 디즈니가 그렇다고 2D 시절에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 화면을 네. 안 보여줬느냐 하면 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엄청난 역사와 노하우를 갖고 있던 2D 스튜디오인데 그게 사실 릴로 앤 스티치 이후에 그게 해체가 됐어요. 아예 그 부서 자체가. 그랬다가 디즈니 스튜디오의 마지막 2D 극장 개봉작이었던 그 공주와 개구리였던가요? 공주와 개구리가 공주와 마지막 2D 개구리를 만들기 애니메이션. 위해서 네. 다시 부랴부랴 2D 스튜디오를 짰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이후에도 계속 이제 3D 작품만 개봉을 하고 있으니까 2D 애니메이션 나름의 매력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렇죠. 그 지점이 좀 아쉽긴 할 겁니다. 잠깐 딴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이번에 극장 상영이 될 때 겨울왕국 앞에 말을 잡아라가 상영되지 않습니까? 그 디즈니 단편. 네네. 이번 단편 영화에 사용된 그 미키의 목소리가 1대 미키 상호였던 그 월트 디즈니 본인의 목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자막이 올라갈 때 좀 네. 짠하면서 약간 겨울왕국에 굉장히 힘을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약간 종가의 자존심을 찾겠다. 이 겨울왕국을 통해서 네. 그걸 그 앞에 단편에 집약해서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다음에 또 디즈니가 뭘 들고 나올지 또 기대가 돼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음악 저기. 어떻게? 이제 보는 거지. 잠깐만. 네. 자기 코너잖아. 본인의 역할들 생략. 자, 오늘 엔딩곡은 아까 예고한 대로
이거 방송 꼭 넣으세요, 이거. 디파인 그래비티. 중력을 넘어서를 들으시면서. 자, 오늘 우리 중력을 넘어서 한번 우리도 하늘을 날아볼까요? CG로 우리도 쫙 올라가는 거 안 될까?